저는 이제 국회 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에서 그 사회보장과 취약계층 보호 분야의 입법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윤성원 입법조사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이제 송파 세모녀 사건, 굉장히 이런 이 안타까운 사건 이후로 이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다시금 또 환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 왔고, 그리고 앞으로는 그렇게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어떤 작업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조금 거시적인 관점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게 그렇습니다. 일단 그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로 크게 이게 그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을 좀 보면서. 그럼 이렇게 여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각지대 관련 해소 관련 이제 제도 개선이 지금까지 어떻게 되었는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송파 세모녀 사건이 2014년에 있었고요. 그 이후로 이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관련해서 가장 큰 개편은 이제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박근혜 정부 시기에 있었던 일인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 사건이냐 하면, 이 맞춤형 급여체계라는 것은 기존에는 이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저생계비라고 하는 하나의 기준을 정해두고 그 기준을 미달하면은 모든 급여를 받지 못하고, 그 기준을 넘어서 그 기준을 미달하면 모든 급여를 받지 못하고 그 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한 가지 기준만을 바탕으로 받거나 못 받거나 결정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맞춤형 급여체계를 개편한 이후에는 그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것을 딱 설정한 다음에 이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각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세부 급여별로 그 수급 기준을 달리해서 이제 중위소득의 30%는 이제 생계급여, 의료급여는 40%, 이제 주거급여는 46%, 이제 교육급여는 50%, 이렇게 해서 이제 소득 수준이 그 예전에는 못 받던 사람들도 이제 뭐 생계급여는 못 받지만 의료급여는 받을 수 있다든지, 생계급여, 의료급여는 못 받지만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제 완전히 all or nothing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개편하게 된 것이 바로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이후로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중에서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설령 있더라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그런 사람들 중에서 부양 받을 수 없는 사람 중에서 이제 소득 인정액이 급여 종류별로 선정 기준 이하인 사람이 이제 지급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구별로 이렇게 기준 중위소득이 있고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선정 기준이 이렇게 있고, 그것에 이제 미달하는 사람들이 해당 급여를 받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소득 이제 기준 문제를 해결하니까 남는 두 번째 문제가 이제 부양 의무자 제도입니다. 이제 부양 의무자 제도라고 하는 것은 한국이 복지 제도를 처음 만들 때 여전히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부양이라든지 돌봄의 책임은 가족에게 있다, 이런 약간 과거의 이제 유교적인 질서가 남아 있다 보니까 그 기본적으로 일차적인 돌봄이나 부양의 책임을 가족, 친지에게 맡기는 제도가 이제 남아 있었고요. 그 제도가 이제 부양 의무자라고 하는 제도로, 부양 의무자가 있다면 과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양 의무자 제도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아들이 연락이 끊기고 지원도 안 해주는데 아들 때문에 급여를 못 받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하다 보니까 부양 의무자 제도가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이제 완화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2017년부터 이런 이제 타임라인으로 2017년, 2018년, 19년, 20년, 21년
이런 순서로 이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이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가 돼서 현재는 지금 의료급여에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긴급복지지원법이라는 것이 이제 제정이 되었고, 이제 긴급복지지원법이 최근에 이제 개정 상황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외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시기에 뭐 특수고용직이나 이런 그 비정형 근로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분들이 소득 상실을 하게 됐을 경우에 뭐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든지 하는 식으로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되면서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통해서 이제 복지 혜택을 아주 급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사회복지급여법이 개정되어서 이제 사회복지급여법은 어떤 방향으로 개정이 되었냐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한 연계 정보를 하나하나 늘려나가는 것으로,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뭐 전기세와 뭐 전기료나 뭐 가스료 이런 거를 미납한 것만 가지고 이제 판단을 했다면 지금은 뭐 카드 연체가 발생했을 때도 이제 그 위기가구로 판단을 한다든지 하는 것으로 이제 위기가구를 판단하는 정보의 범위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양의무자 제도가 계속 완화되고 또 맞춤형 급여 체계로 인해서 기존에 이제 그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던 분들도 이제 받게 되면서 특히 이제 부양의무자 제도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급여에만 적용이 되고 이제 주거, 교육, 생계급여에는 이제 미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양의무자 제도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완화되면서 이제 2018년에서 20년까지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가 약 30만 가구, 수급자, 개인 기준으로는 약 40만 명 가까이가 늘어나서 사실 최근에 어떤 사각지대 해소의 효과로는 이 부양의무자 제도의 완화 효과가 가장 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제 계속 2015년부터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발전이 되어 왔고요. 그렇다면 이제 현재는 복지 사각지대를 어떻게 발굴하고 있는가? 이것을 그 다음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위기 정보를 입수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통계 분석을 통해서 조사 대상자를 선별을 해서 지자체에 통보를 하면은 이제 지자체가 이제 거기서 실제로 찾아다니거나 하면서 사각지대 발굴을 이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또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또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빅데이터를 수집 분석, 그 빅데이터라는 것이 아까 말한 이제 뭐 전기료 미납, 가스비 미납, 그다음에 뭐 카드 연체 뭐 등등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사각지대 가구를 예측하고 그 지자체에서 연계하면 지자체에서 상담한 다음에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서비스 지원을 하는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읍면동이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가구별로 일일이 확인 상담하고 이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또 발굴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사실 이게 지원 체계는 이렇다. 이론적으로는 이런데 사실 지자체에서 뭐 인력의 부족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 과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죠. 지자체별로 인력 상황이나 다 다르고 특히 또 이제 사회복지 공무원분들의 경우 굉장히 업무가 과중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과중한데 이런 것까지 다 하게 되면은 뭐 도저히 뭐 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그 발굴 체계가 잘 만들어져 있지만 현실에서는 잘 작동하지 않는 측면도 있다. 또 이런 그런 문제가 또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한 또 위기가구 사전 발굴은 뭐 단전 단수, 그다음에 뭐 건보료 체납, 또 이제 의료비 과다 지출,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졌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고용보험의 이 데이터가 있죠. 고용 실업인지 아닌지, 그다음에 뭐 건강 위험, 주거 위험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이걸 이제 지자체에다가 전달을 하면 지자체에서 또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복지 지원을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통해서 다 그런 시스템들이 많이들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좋은 바탕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발굴 대상자를 보면 그래도 400만 명 넘게 이제 발굴 대상자를 찾았고요. 그들 중에서 복지 서비스를 한 이제 150만 명, 180만 명 정도 이렇게 복지 서비스를 개중해서 이제 지원을 하였습니다. 뭐 분야별로 이제 뭐 이런 여러 분야에 대해 지원을 했다. 2015년에서 21년까지 이렇게 지원을 했고 2022년에는 또 이렇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발굴을 했다라는 것이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데이터가 정확한 데이터고요. 이 정도 이제 발굴이 되고 있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지금까지 어떻게 제도가 개선되어지고를 봤는데 이제 앞으로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제 제가 입법조사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 제가 사회보장이나 사회 서비스 분야를 망라해서 여러 분야를 담당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가장 이제 주로 담당하는 분야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인데 그 덕분에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다양한 연구 자료를 읽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연구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제 정리를 해본 결과인데요. 이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이제 물론 오늘도 나오셨지만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이제 계속 연구를 해온 결과에 따르면 2018년 연구라서 지금은 조금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기준 중위소득이 아까 30% 아까 이제 그 생계급여의 기준이었죠. 30% 이하 소득보장 그 사람 중에서 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 규모가 약 40만 명 정도가 있다. 통계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결과가 나오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전체 이제 4년 동안의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 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경험한 사람이 약 383명이다.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그렇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전체 국민 5천만 명 중에 한 380만 명 정도가 소득보장의 위기에 놓여 있는데 또 그중에 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이 또한 40만 명 정도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전히 이제 사각지대 문제는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사각지대 문제는 대체로 이제 아까 의료급여만 빼고 나머지는 다 폐지됐다고 했던 부양의무자 제도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기초생활보장제도 자체의 소득 기준이나 재산 기준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한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새로 이제 집권하면서 이제 국정과제에서 지금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30%인데 35%를 목표로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인상한다라고 이제 국정과제로 제시를 하였고요. 이제 기준 중위소득을 그리고 이제 기준 중위소득이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올라가 줘야지만 또 사람들의 사람들 복지 수급자에서 탈락하지 않고 계속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기준 중위소득을 이제 맞춤형급여 시행 이후로 올해 그러니까 최대 수준으로 이제 인상을 했고 그러니까 내년이죠 정확히는 내년치부터 그래서 이제 생계급여 급여액도 약 5에서 6% 정도 이렇게 올려줘도 사실 지금 물가 상승률이 한 5% 남짓되기 때문에 거의 지금 현재 가치를 그대로 가져가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소득 기준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급여 수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올리는 게 그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방향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양의무자 제도 같은 경우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안철수 후보께서 부양의무자 제도를 완전 폐지하겠다라는 공약을 이제 제시를 하셨습니다만은 현재는 아직까지 그게 크게 공식적으로 논의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만 이제 의료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는 2020년에 이제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예산 중에서 의료급여의 비중이 이제 제일 큽니다. 13조 중에 약 9조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함으로써 연간 한 3조에서 5조 원 정도의 재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추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원 문제를 같이 고민하면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자동차, 특히 이제 재산의 소득 환산 문제가 사실 제가 오고 나서 몇 번 이제 회답으로도 하고 그랬던 것인데, 이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금 인정소득액이라고 이제 소득과 그다음에 자기의 재산을 이제 소득으로 환산해서 그 이제 소득액을 계산하게 되는데,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일반재산, 주거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이렇게 있는데, 자동차의 소득 환산율이 제일 높습니다. 자동차의 소득은 자동차 그 가치는 100%를 다 소득으로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산 중에서 가장 이제 큰 영향을 미치는 항목이 이제 자동차와 주거인데, 그 이유는 이제 자동차가 모든 종류 재산 중에서 그 소득 환산율이 가장 높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 이제 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제정되던 1999년 당시에는 약간 자동차는 사치제다 이런 그러니까 국민 정서가 있어서 그렇게 이제 100%를 적용하였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2022년 현재는 더 이상 자동차를 사치제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의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뭐 해외에서도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필수적인 사회다 보니까, 미국은 굉장히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 그 기준이 굉장히 그 널널하고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도 뭐 차 가격이라든지 이런 걸 한도를 둬서 보유를 인정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뭐 스웨덴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보유를 인정하지 않지만 원칙적으로는 뭐 출근, 자녀의 등교 등원, 뭐 거주지, 뭐 너무 산간 몇 개 산다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예외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 기준 같은 문제도 현재 이제 자동차에 대한 상황이 이제 과거에 대해 변화하였기 때문에 지금처럼 100%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이제 뭐 일반 재산과 같은 이제 그 소득 환산율을 적용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일정 수준의 고가 차량을 제외하고는 그냥 보유를 인정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제 재산 기준에 대해서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제 지금 탄소 중립, 이제 이런 문제가 또 있는데, 탄소 중립으로 해서 자동차를 줄여나가야 되는데 그럼 자동차 보유를 더 허용하게 해주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는 물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생업 때문에 필수적으로 자동차를 활용해야 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그것을 이제 보유를 인정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뭐 친환경 자동차나 아니면 뭐 그렇게 저공해 자동차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뭐 예외 적용을 둔다든지 하는 식으로 그런 방향으로 이제 친환경 자동차를 많이 사용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정책적 방향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다음은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얘기가 나올 때마다 주기적으로 나오는 이제 기초연금으로 인한 감액 문제인데요. 이제 지금 이제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 뭐 소득 하위 70% 이제 분들은 그 기초연금 받는 돈이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만큼은 나중에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이제 감액이 됩니다. 이건 이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원리가 이제 보충성의 원리라고 해서 딱 진짜 최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만큼만 보충해 준다라고 하는 원칙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그걸 좀 강하게 적용을 해서 그렇게 제도를 설계한 것인데, 사실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노인분들의 경우 굉장히 노인 빈곤 문제가 굉장히 한국이 심각하고 상당히 빈곤 상태에 놓여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얼마 되지 않는 금액도 굉장히 아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여러 논의가 있는데요. 뭐 시민단체 등에서는 이제 아예 그냥 기초연금을 소득 인정액에서 100% 빼자, 뭐 이런 좀 급진적인 입장도 있고요. 아니면은 일부만이라도 뭐 기초연금은 30%만이라도 공제하자, 이제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제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보충성의 원리를 좀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보건사회연구원 같은 데서도 뭐 노인들에 대해서도 뭐 소득 기준을 적용해서 특정 기준을 만족하면 기초연금의 일부를 뭐 소득 인정액에서 제외한다든지, 아니면 노인 가구에 대해서만은
그런 공공부조의 급여,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제의 급여 기준선을 상향한다든지, 아니면은 기초연금을 뭐 수당화해서 보편적으로 지급한다든가, 아니면 노인들만 따로 하는 별도의 뭐 기초생활보장제를 구축한다든지 여러 뭐 대안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뭐 기초연금의 수당화나 뭐 전 노인에게 지급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고령화 추세를 생각해 볼 때, 그리고 이제 다른 연금제도와의 그 연계를 생각해 보면 섣불리 선택하기 이제 어려운 대안이라고 보고요. 이제 기초연금에 대해서 조금 유연하게 보충성의 원리를 적용하고 뭐 일부를 공제한다든지 하는 방식은 지금 시점에서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전달 체계 개선에 대한 분야인데요. 요즘 점점 이제 행정 빅데이터를 활용한 뭐 복지 정책 수립, 뭐 증거에 기반한 복지 정책 수립,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멀리는 이제 북유럽 국가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 영국,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 이르기까지 점점 이제 전 세계적인 흐름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행정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그리고 이제 복지 수요자들로 하여금 온라인으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이제 구축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기관이 이제 지금 사회보장정보원이라고 하는 기관이 지금 서울에 있는데요. 이제 사회보장정보원이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뭐 복지 사각지대를 이제 잘 찾아내는 뭐 모델을 구축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지방정부와 연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보장정보원 차원에서도 지금 진행 중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사회보장정보원이 이제 자기들의 서비스를 평가한 보고서를 보면 여전히 그 이제 거기서 이제 복지로라고 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신청을, 복지 서비스를 찾고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 서비스가 여전히 조금 문제가 많고, 뭐 저희 거기서 발표문에 보면은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만은, 그것을 쉽게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프로그램을 찾고 그 자리에서 원스톱으로 신청하고, 이것이 이제 안 되는 경우가 많고, 뭐 비대면으로는 안 돼서 꼭 가야 되고, 이런 경우도 여전히 많이 남아있고, 이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보다 쉽게 접근하고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빨리 구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사회보장정보원에서나 이런 곳에서 데이터를 전달하면 지자체에서 그것을 소화해야 되는데, 서울시가 이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고 하는 사업을 시행한 이래로 이제 지자체별로 이제 그 찾아가는 서비스들을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지자체 단위에서 빈곤 위기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서비스는 지금 이제 뭐 인력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되고 있긴 하지만 반드시 더 늘어날 필요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국세청이 하고 있는 사업이 이제 실시간 소득 파악, 리얼타임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제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전 국민의 소득 파악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대응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왜 한 거냐면은, 과거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근로소득을 갖는 사람은 당연히 원천징수 세금을 하기 때문에 소득 파악이 되지만, 자영업자나 아까 말씀드렸던 특수 비정형 근로자, 뭐 배달 노동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쿠팡맨, 이런 분들은 소득 파악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의 소득 파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그 제도를 구축한 것이 이제 실시간 소득 파악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을 고용보험 제도 내에서 포용하기 위해서 시작된 제도고, 실제로 이제 상당히 많은 뭐 6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670만 명의 사람들이 이제 1년 시행하는 동안에 새롭게 소득을 파악하게 되었다고, 그 정도의 사람을 소득을 파악하게 되었다고 이제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실시간 소득 파악 제도가 원래는 고용보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긴 합니다만은, 뭐 자영업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소득을 정확히 보다 파악하고 그분들의 복지 수요, 그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위기 상황, 특히 코로나 같은 그런 위기 상황에서 그분들에게 복지 서비스를 잘 전달해드리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꾸준한 투자와 이 실시간 소득 파악 시스템의 개선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민간 역량에 대한 활용인데요. 이미 지자체 단위에서는 뭐 이웃 공동체를 활용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찾는다 이런 내용들이 이런 사업들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공기관 중에 이제 사회복지협의회라고 하는 기관이 있고 거기서도 이제 좋은 이웃들이라고 해서 그 지역사회 단위에서 이제 복지 사각지대를 찾고 지원하고 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업들을 조금 더 이제 전국 단위로 확대해서 민간 역량에 대한 활용, 민간 협력 이런 것들을 또 확대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잘 활발하게 활동하는 곳일수록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발굴 성과가 높다든지 이런 연구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또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유명무실하지 않고 제대로 이제 활용될 수 있도록 이것을 실질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제 뭐 중앙정부가 아무리 많이 하고 지방정부가 많이 한다고 해도 모든 것을 다 정부가 할 수는 없고 사실 그 복지제도나 복지국가의 한 1990년대 이후의 변화상으로 보더라도 민간 협력, 민간에 의한 서비스가 어느 정도 공급되는 거 이거는 이제 큰 흐름이기 때문에 이제 중앙정부가 어떻게 하고 지방정부가 어떻게 하고 이거 못지않게 민간 역량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조금 긴 시기에서 미래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고자 합니다. 한 2017년, 18년, 19년 즈음부터 이제 미래소득보장제도라고 해서 뭐 기본소득 뭐 이런 논의들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뭐 앞에 말씀드렸던 플랫폼 노동이라든지 이런 불안정한 일자리의 증대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이 고용보험이나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문제 그리고 뭐 기술 발달로 인한 뭐 고용 감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고민 속에서 이제 나온 제도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소득보장제도 모델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제 뭐 대표적으로는 뭐 기본소득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서울시에서 실험을 실행하고 있는 안심소득 이건 이제 음해소득세라고 하는 제도를 활용한 제도인데요. 안심소득 이런 제도들이 이제 새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도입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니다 이런 것들은 비용 대비 효과가 크지 않고 지금 복지국 제도들을 개선하고 더 잘 보완해서 나아가는 게 답이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또 굉장히 강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기본소득이냐 안심소득이냐 이게 논의의 전부도 아니고 그게 굉장히 그 안에서 논의를 크게 차지하는 부분도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대안이 이제 논의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모든 사람에게 조건 없이 일정 수준의 급여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고요. 음해소득세는 이게 소득세라고 해서 조금 직관적으로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소득 수준이 기준점보다 낮은 가구에는 복지급여, 그러니까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제 높은 가구에는 이제 세금을 걷는 제도로 이제 사실 안심소득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음해소득세를 조금 응용해서 뭐 소득 수준 여기서 보면은 뭐 기준소득액을 정해서 기준소득과 가구 소득 간 차액의 50%를 이제 급여로 지급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지급한다라고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시행하고 있는데 이런 제도들은 이제 기존의 그런 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가장 큰 것은 제도가 훨씬 단순하다는 거죠.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뭐 분야별로 뭐 소득 기준액도 다 다르고 또 이제 자활 의무가 부과돼서 뭐 이제 몸이 아프거나 하지 않으면 뭐 이제 구직이나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직업훈련도 받아야 되고 굉장히 이제 복잡한 부분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아예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많은데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은 어쨌거나 그렇게 그 기존 제도에 비해서 제도가 단순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 이런 이제 공통점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가장 큰 차이는 기본소득은 개인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뭐 의무소득세, 안심소득 같은 경우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이제 뭐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이것 지금 근로의욕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근로의욕을 감퇴시키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뭐 소득 불평등을 정말 완화시키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까지는 뭐 명확한 결론이 내려지진 않고 계속 논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핀란드에서 상당히 이제 이슈가 됐던 실험을 했는데요. 근로의욕과의 효과는 조금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기존 제도에 비해서 뭐 조금 늘었다고 하는 리포트도 있는데 2년 차에는 그거는 이제 다른 제도 변화를 통제하지를 못해가지고 과연 이게 기본소득의 효과를 봐야 하나 이런 이제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소득 격차 완화나 불평등 완화 효과에 대해서는 뭐 기본소득이 크다, 기존 제도에 비해서 크다, 뭐 이런 연구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재정 지출 규모 제한이 없으면 그렇지만 재정 지출 규모의 제약, 그러니까 예산 제약이 있으면 안심소득이 훨씬 크다. 뭐 이런 이제 주장도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에 대해서 제약이 없으면은 기본소득도 뭐 소득 불평등 완화 효과가 큰데 예산 제약이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저소득층에만 두텁게 지급하는 이제 기본소득이 조금 더 그 소득 불평등 완화 효과가 높은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되지만 앞으로 이것은 이제 더 연구가 필요할 부분이라고 보고요. 뭐 거시경제의 효과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안심소득이든 기본소득이든 총생산, 총자본, 총노동을 감소시키는 측면이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기본소득이 그런 부정적인 효과가 조금 크다. 라는 결과가 아직까지는 이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아직 뭐 연구가 한두 편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에 대해서는 뭐 소득 불평등 완화 효과에 대해서는 이제 예산 제약이 있다면 안심소득이나 의무소득세가 조금 낮고 뭐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역시 안심소득이 조금 더 적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상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연구들도 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럼 이제 국민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다른 분들과 함께 연구한 결과가 있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새로운 제도를 해서 내가 뭔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찬성이 많지만 그러면 이제 세금을 더 내도 찬성하겠느냐라고 물으면 반대가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고요. 그리고 세금을 낸다면 누가 내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자기가 아니고 뭐 부자들이나 기업, 법인세나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를 통해서 내야 된다. 사실은 이제 현실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받고 싶어하는 금액에 비해서 필요한 금액에 비해서 내서 얻어지는 재원은 적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그런 국민들에 대한 설득 이런 부분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일단은 이제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한 지금의 복지제도를 일단 최대한 개선하는 것, 아까 말씀드린 과제들을 시행을 해서 최대한 개선하는 것을 단기적인 목표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제 뭐 새로운 소득보장제도를 도입할지 말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개선을 만드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전략을 2개 정도 말씀드리자면 하나는 이제 증거기반 정책 결정이고 두 번째는 이제 지속가능한 제도 구축입니다. 이제 증거기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념이나 의견이 아니라 실제로 이 제도를 시행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데이터나 이런 것들 실증 분석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랬을 때 이제 정책을 도입하는 그런 어떤 정책 결정에 대한 이념 혹은 사조 혹은 원칙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요. 어떤 이념이나 이런 것들이 매몰되기보다는 증거기반 정책 결정이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대안들에 대해서 면밀히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안심소득에 대한 정책 실험 시도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속가능한 제도 구축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복지제도 얘기가 나오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한국 복지 사회지출 수준은 OECD 절반이다. 라고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아직 한국의 지금 복지제도가 연금이 지금 본격적으로 지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국가들하고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어렵고 지금 이 상태로 아무 제도도 만들지 않고 새로 만들지 않고 그대로 놔두더라도 한 2040년이 되면 OECD 평균 수준이 되도록 연금 때문에 자동적으로 늘어난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서 복지 지출 자체가 급격하게 팽창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족하니까 지금 많이 늘리겠다. 이것보다는 고령화라고 하는 그런 추세를 생각하면서 특히 기초연금 같은 문제에서 조금 조심스럽게 지속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이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번째 원칙으로 지속 가능한 제도 구축이라는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원칙에 기반해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확충, 그다음에 사각지대 발굴 체계에 대한 구축 등이 체계적으로 연결되어야 결과적으로 이제 사각지대 해소라고 하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 긴 발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